그냥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청약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네. 과거와는 달리 이제 규제가 많이 사라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경쟁률을 보면 안 돼 이제는. 네. 오히려 계약률을 좀 보시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분양 시장이 그럼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청약 시장이 완전히 또 이제 확 그 얼어붙어 가지고 그 둔촌 주공만 하더라도 미분양 난다 막 이렇게 걱정하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또 13 대책도 나오면서 그렇죠. 또 네. 극적으로 다 뭔가 규제가 풀리면서 완전히 완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서울 쪽에서 지금 그 이후로 분양하는 것들은 또 경쟁률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막 10대 1, 50대 1 막 이런 거에 막 찍히기도 하는데 지금 이 서울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지방으로도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 지방은 그렇게까지 네. 시장이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미분양도 여전히 많고. 근데 이제 서울은 네. 구조적으로 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남 3개구와 용산 빼고는 다 규제적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만약 아빠가 세대주라면은 네. 아빠 통장만 나왔는데 네. 이제 엄마 통장, 딸 통장, 아들 통장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대원이면 다 세대원이면 네. 청약을 할 수 있고 또 전매 제한도 비교적 뭐 네. 자유로우니까요. 많이 줄여줬죠. 예, 뭐 둔촌 주공은 뭐 1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장이 어떻게 보면 장롱이 들이는 통장이 다 나온 거예요. 이거는 상당 부분이 저는 실수요보다는 투적 수요가 더 가깝다고 봅니다. 기존 주택 시장은 그렇게 지금 뭐 좋지는 않잖아요. 좀 냉랭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분양 시장만 갑자기 달아오르는 것 같은. 이는 규제 완화의 어떤 그런 몰핀 효과에 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쟁률을 보면 안 돼 이제는. 네. 오히려 계약률을 좀 보시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분양 시장이 이 전매 차익을 노린 청약 단타족들이 네. 아마 들어오면서 과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이게 1년 지나서 뭐 전매 제한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전매를 노리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죠.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때 가서 시세가 좀 오를 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어찌 그렇죠. 보면 뭐 금리 인하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게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작동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이분들이 좀 너무 무리하는 거일 수도 있는 투자 목적으로. 수요층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일부 과열되는 모습도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로또 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청약을 그냥 막 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면은 네. 이게 취득세 부담이 없잖아요. 네. 양도세만 일부 내면 되니까 훨씬 좀 청약을 좀 더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여차하면은 중간에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물론 뭐 처분 조건부 분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긴 했지만 이 기존 매매 시장 보는 이 안목하고 네. 이 분양권 혹은 분양을 받았을 때 그걸 되팔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분양권을 조금 더 약간 주식처럼 생각하는 분들 그렇죠. 앞으로 지금 양도세율이 아직 단기 양도세율이 낮아지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네. 이게 낮아지면요 조금 시장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은 이제 정부가 네.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보통 1년 이내에 파는 사람은 없죠. 보통 1년 지나고 그렇죠. 많이 판단 말이에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게 종전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네. 60%예요. 그러면 뭐 주민세 흔히 말하면 지방 소득세 감안하면은 66%죠. 66%. 세죠 이거. 네. 근데 이게 일반세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법이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만약 법이 통과된다. 네. 저는 분양권 시장이 제3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은요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네. 이건 일종의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채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네. 채권도 권리죠. 채권이죠. 돈을 팔릴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러면은 이 시장이 또 다른 바로미터이자 풍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택 시장에서 바로미터는 재건축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반포주공 1단지니 네. 잠실주공 1단지 이런 어떤 시장의 바로미터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지금은 대단지 어떤 신축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가 지금 시장의 네. 풍량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축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분양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화되어 있는 채권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외풍이 이게 몰려오면 푹 빠졌다가 네. 또 시장이 좋으면 금방 또 오르고 이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어떤 뷰 포인트가 네. 바로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하고 이 분양권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분양권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양권 이제 뭐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는 거를 이제 좀 이것도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결국에 분양권도 무조건 싸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주변의 어떤 가격과 이런 것도 비교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규제 지역도 많이 다 풀렸으니까 이 상황에서 분양으로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은 네. 괜찮은 선택일까요? 분양권을 산다고요? 아니면 이게 청약을 청약은 하시는 게 좋죠. 네. 근데 분양권은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마피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분양권 이런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은 네. 이 분양가시 약간 낮아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단내림 효과라고 그래요. 네. 앵커링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요걸 일종의 중거점으로 보는 거예요. 분양가를 네. 조금 낮아지죠. 그렇죠. 2, 3천만 원. 네. 오히려 기존 매물을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더 낮추기가 심리적으로도 좀 어렵고. 어렵죠. 왜냐하면 네. 분양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낸 또 이자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분양도 네. 받으려도 안 받습니다. 옥석 가리기 하셔야죠. 네. 저보도 주변 시세보다는 한 10%는 쌓아야 되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분양받는 게 안전자산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가격 차이가 많이 그렇게 났으니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입주 때 마이너스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네. 청약하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분양 역시 가격 메리트를 봐야 된다. 네. 다만 이게 매매하고는 조금 달라요. 경쟁률이 워낙 높잖아요. 네. 그럼 내가 원한다고 이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냥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청약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네. 과거와는 달리 이제 규제가 많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추첨제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게 가장 큰 게 이제 지금 추첨제잖아요. 네. 예, 투기과열지구에도 지금 중소형이 추첨제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좋죠. 그거 특히 이제 MZ 세대 분들을 이제 가점제가 낮으니까 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비규제지역은 더 좋아요. 네. 예, 전용 면적 지금 85제곱미터, 중소형은 60%가 추첨제예요. 85 초과는 중대형은 100%가 추첨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 규제 지역하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이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주택자 분들은 일단은 분양가가 저는 좀 싸다고 생각하면은 손 넣어봐야 내 집 되겠네. 마련을 결국 청약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좀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 다만 묻지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게 시세를 좀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이게 좋겠다. 많은 분들이 청약에 대해서 뭔가 댓글이나 질문을 하실 때 여기를 넣어도 될까요를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붙었는데 어쩌죠? 이게 많아요. 맞아요. 오히려 많아요. 그게 많아요. 돈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당첨 안 될 줄 알고 넣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작년에 네. 둔촌주공 진짜 전화 많이 받았어요. 아, 10명 중에서 네. 9명, 10명 다 저는 계약하라고 그랬는데 네. 왜냐하면은 어떤 뭐 비관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 네. 말씀 많이 나오더라고 유튜브 네, 보니까. 네, 네. 근데 역대 보면 서울에서 대단지 분양받아서 그게 실패한 분은 많지 않고 네. 물론 단기간에 떨어질 수는 있겠죠. 아, 그런데 네. 장기로 보면 그렇게까지 분양받아서 손해분이 분분이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신축 아파트 내가 집을 살 사람이라면 네. 그냥 내가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본다면 그건 다른 얘기죠. 네. 다른 더 고수익 상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하셔야 돼. 내가 홈과 하우스를 두 개 다 산다는 것은 그거는 과욕이에요. 네. 홈을 얻을 건지 아니면 하우스를 구할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홈은 이제 우리 가정을 꾸릴 이제 우리 그렇죠. 집의 공간 네. 그리고 하우스는 그냥 말 그대로 투자 자산. 그렇죠. 그렇게 그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보는 왜냐하면 거죠. 요새 MZ 세대들이 사실상 당군일의 가장 금융지능, 뭐 이른바 재무지능이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렇게 잘 하실 거예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 것 네. 같다. 아,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뭐 이런 것도 발표가 되면서 네. 이제 구축, 재건축 이런 거 투자에 관심 네, 많이 많죠. 갖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는 좀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안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어떤 이유에서? 빠진 게 없어요. 빠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가격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이번에 가격이 안 빠진 게 네. 물론 재건축도 좀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더 많이 빠진 게 뭐예요? 신축이 많이 빠졌죠.
요번에 시장의 사이클은 이른바 MZ 세대들이 주도한 거예요. 그 요번에 많이 빠진 데가 뭐냐면은 신축 대단지의 중소형이 많이 빠진 겁니다. 안 빠진 게 뭐예요? 나홀로 아파트, 네. 대형, 그다음에 재건축 이런 게 안 빠졌죠. 그러니까 과거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네. 이른바 시장을 움직이는 주축 세력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주로 뭐예요? 베이비부모 X세대죠. 네. 그때는 버블이 어디가 버블이냐면은 강남이 버블이었고 네. 재건축이 버블이었고 대형이 버블이었어요. 대형들. 네. 용인 막 이런 70평대. 그렇죠. 이번에는 뭐가 버블이었느냐? 이번에는 비강남이 버블이고 신축이 버블이고 중소형이 버블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가 많이 빠졌어요? 신축 대단지 중소형이 많이 빠진 거죠. 네. 그게 메리트가 있었는데 네. 그게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바람에 지금 약간은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은 좀 회의적으로 아마 보실 수 있어요. 계륵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매물로 보면은 뭐 5% 오른 데도 있고 10% 오른 데가 있으니까 아마 애매할 겁니다. 지금은. 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통계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가 왜 덜 빠졌느냐. 과거에는 집값의 바로미터가 이른바 뭐예요? 개포주공하고 네. 잠실주공 아파트라고 네. 그랬잖아요. 규제책 나오면 이틀 만에 바로 빠져. 아니 그날 저녁에 빠져. 근데 이번에 왜 덜 빠졌느냐. 첫 번째로는요. 윤석열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네. 이 기대감도 컸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뭐 두 번째로는 MZ 세대들이 네. 재건축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바퀴벌레하고 같이 안 살겠다는 거예요. 네. 신축을 선호합니다. 욜로족들이에요. 네. 주로 요번에 버블이 네. 비강남에 혹은 서울 외곽에 네. 신축 대단지 중소형의 이른바 갭투자든 영끌 비투든 이쪽으로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근데 뭐 많이 오는 뭐예요? 반드시 많이 빠지는 어떤 그런 구조죠. 그러면 구축 재건축이 가격이 안 빠져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데 구축 재건축 뭐 지금은 재건축이라고 가격이 하죠. 약간 좀 비슷해졌어요. 아 그러면 이제 오히려 해볼 그런데 만한 이제 겁니까? 다만 어쨌든 저는 그거는 개인의 취향인데 네. 이 재건축이 과연 네. 규제 완화가 쉽게 될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재건축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무서운 게 높지 않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가장 무서운 게 제초안이에요. 제초안. 네. 다른 건 안전진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초안 문제인데 이게 최종 이게 재건축의 관문이거든요. 이게 정부가 지난번에 내세운 걸 보면은 그러면 이게 부과 시점이 원래 추진이 구성이죠. 이게 요번에 이제 조합 설립인가로 네. 바꾼다는 거고 1인당 뭐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 상향 기준을 해서 좀 낮춰준다는 깎아준다. 거죠. 조합원들은 이거보다 더 깎아달라고 그럴걸요. 안 내게 달라. 아니 2018년 이전만 하더라도 네. 안 냈으니까요. 네. 왜 옆에 단지는 안 내고 재개발은 또 안 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보고 왜 내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유엔 아예 폐지를 원할 거고. 근데 국민들은 그거 잘 안 해요. 돈 있으면 돈 벌었으면 내셔야 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네. 봐요. 여론조사에 보면은 재건축 이거 초과이익 환수제 아마 폐지하라는 쪽보다 유지하라는 쪽이 더 많을 겁니다. 안 내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분들이 그렇죠. 훨씬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인식의 갭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나중에 다수당이 그러면 국민임이 됐을 때 이 네.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거 없애는 게 아니에요. 네. 정부 네. 방안은. 근데 조합원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인식의 갭이 크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재건축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도심에 뭐 언젠가는 남아있는 뭐. 언젠가는 네.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 인생은 지금 뭐예요 그러면. 집이 좀 워낙 낡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존 기성세대들은 네. 이른바 이제 고진감래 전략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이제 고통을 좀 이렇게 인내하면 나중에 이제 큰 열매를 네. 얻는다. 요새는 MZ 세대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요새는 고진고래라고 그래요. 저는 어차피 미래는 불확실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실상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신축이 이번에 일부 올라버렸어. 지금은 약간 뒤죽박죽 돼버렸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결국은 매물을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된다. 일률적으로 말하기에는 지금이 뭐요? 신축 대단지 중소형들이 뭐요? 거래가 제법 이루어지면서 많이 올라왔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매하지. 그래서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보고 판단해라. 다만 재건축이 과거처럼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아니다. 네. 나는 지금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의외로 이거 가지고 전화를 많이 하세요. 상담도 많이 했고. 네. 그 저는 신축 사라고 그럽니다. 왜냐 미래에 뭐 큰 나한테 복이 오면 뭐예요? 그럼 지금 행복은 그럼 다 생략해도 돼요? 뭐 5년 안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러면 분들이 괜찮아. 있는데. 그렇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잖아요. 보통 재건축이 쉽진 보통 않죠, 사실. 구역 지정부터 완공될 때까지 네. 9년 이상 걸리던데요. 9년이 가면 내 인생은 없어요. 9년이면 꽤 빠른 거 아닙니까? 그거죠. 아, 평균 그 서울시 네. 통계를 네. 보니까 한 네. 9년 정도 되던데 어, 그러면 9년 10년 걸리는 동안 데도 있고. 그럼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그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근데 집이 안 팔린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여전히 하시는데 아직 뭐 거래량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갈아타는 게 쉽지는 않겠죠. 주변에 갈아타기를 잘 못하시던데 보니까요. 음. 뭐 갈아타기 하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는데 네. 좀 안전하게 가십시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새집 사고 나서 종전집 3년 안에 팔면 된다고 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이것도 조금 리스크가 좀 저는 안 있을까요? 해요. 저는 더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집을 팔고. 네, 선매도. 매도 네. 후매수 원칙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음. 시장이 그 사이에 3년 사이에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시고 미래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우연성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다 글로벌 다 경제가 다 이게 유기적으로 또 이 칡령불처럼 다 서로 얽혀 있잖아요. 네. 어디 사고 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갈아타기 하시더라도 좀 안전하게 가시는 말씀, 네. 가라는 말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렇게 좀 뭔가 좀 혼돈스럽고 막 좀 반등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난 모르겠다. 그냥 그냥 전세 2년 더 살고 그 다음에 생각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전세가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월세 가격이 그동안에 올랐다가 네. 최근에 이제 좀 빠지는 분위기예요. 이게 월세 지수가 보니까 네. 올랐다 좀 빠졌던데 네. 그거는 월세 지수를 낼 때요. 그 안에 반전세도 들어갑니다. 네. 완전 전세 빼고는 다 월세 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전세가격이 빠지면 반전세도 빠진단 말이에요. 준전세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빠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전세 대출 금리가 3%대 아주 낮은 거는 들어왔어요. 네. 이제 전세가 이제 거래되죠. 그럼 네. 시장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추세로 보면 전세가 사라지는 거지만 네.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싸면은 전세로 들어가지 뭘 월세로 들어가요. 그러겠죠. 그래서 전세가 아마 금리가 좀 낮아지면은 네. 전세가 좀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뭐 멈췄다고 가정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좀 뭐 과했던 금리들이 이제 좀 진정이 좀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3%대 전세 대출이 조금 더 일반화가 되고 그러면 지금 같은 좀 전세 하락 추세가 좀 멈추거나 좀 반등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 올해 역전세난은 좀 지속될 것 같은데 네. 금리가 낮아지는 내년 이후에는 역전세난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 아파트를 보니까 4.5% 정도 되대요. 4.5요. 그 금리가 만약에 3%면 어떻게 네. 어떤 게 나아요? 전세가 낮죠. 전세가 낮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MZ 세대들이 굉장히 뭐 제가 머리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동안에는 전세를 이렇게 어떻게 기피하고 월세로 갔던 것은 이게 월세가 더 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거고 네. 또 연말에 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전세는 월세는 세액공제를 네. 받고 전세는 소득공제를 받는데 네. 어쨌든 그 유리하니까 그랬던 거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전세로 만약에 내가 일단 2년을 더 연장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돈을 빼서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3개월. 3개월 안에 돈을 빼주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그냥 신규 계약해가지고 네. 내가 뭐 집을 옮겨서 신규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2년 있다가 집을 사야지. 그때가 바닥이 올 그것도 거야. 어찌 보면 또 타이밍. 그거 안 맞다니까. 네. 그러면 집주인이 돈을 빼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집주인이 자선 사업가입니까? 돈 빼주게. 그때 시장이 진짜 바닥일 때 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지죠. 네. 전세가 취약한 사금융이란 말이에요. 외풍이 불어오면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곤두박질 치면은 네.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져요. 그러면 전세를 못 뺀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타이밍을 재요?
그러면 진짜 타이밍을 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 살아야 되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라도 월세를 살고 아니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 타이밍은 캐시를 쥐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캐시를 질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3개월 안에 내가 현금성 자산을 만들 여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네. 내가 타이밍을 잽니까?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리지 말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짜는 네.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고금리 태풍이 한참 몰아치고 이제 막 금리가 더 오를지 모르고 이럴 때까지는 타이밍을 재도 좋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지금은 고금리 태풍이 모르겠으니까. 끝났잖아요. 네. 아니 끝난 게 아니지. 이 불확실성이 끝난 거지. 네.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제는. 네. 그러면 변수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은 타이밍은 고만져야 된다고요. 네. 고만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싸게 살 건지에 대해서 싸게 사면 마음이 편하네요.